JTBC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대선까지 30일 남았는데 여전히 박빙입니다.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39.9%, 오차 범위 안 접전입니다. 이번 조사는 첫 TV 토론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후보 4사람이 다음 달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4.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9.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단일화를 통해 새 후보가 대결하면 누굴 지지할지도 물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 후보 35.7%, 윤 후보 42.0%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 33.6%, 안 후보 28.3%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안 후보가 나올 때는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8.3%로 윤 후보가 나설 때보다 많았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층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보수층 입장에서는 굳이 안 후보 쪽의 단일화를 밀어줄 필요는 없는 거가 되는 거는 거죠. 안 후보로 가지고 결집을 해서 저걸 교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효능감은 약한 거니까요.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46.0%로 이 후보보다 7.3%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윤 후보가 앞선 겁니다. 당선 가능성 조사는 양강 후보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쏠렸습니다. TV 토론 뒤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5.1%였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TV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와 가장 못한 후보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먼저 가장 잘한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는 응답이 26%,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응답은 24.4%였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두 자릿수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잘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9.5%나 됐습니다. 토론을 가장 못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후보를 꼽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6.1%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대선 후보 TV 토론에 처음 등판한 윤석열 후보는 기대보다는 잘했다 혹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교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토론 경험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TV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 후보를 바꿨는지도 물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5.1%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77.7%는 지지 후보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이나 임팩트가 부족한 토론이었고요.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구도에서 인물에서 정책 중심으로 지지 의사를 결정해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TV 토론이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심도 높게 진행이 된다면 판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응답은 52.4%, 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은 48.8%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재명 후보가 줄곧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윤석열 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른 결과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곧바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 기자, 대선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를 짚어봤죠. 맞습니다. 현재 남은 변수로는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단일화와 검증, TV 토론 등입니다. 예.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저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단일화입니다.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지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 단순 합은 48.2%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3자 가상 대결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2%로 이 4자의 대결 때보다 2.1%포인트 더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6.3%포인트로 윤 후보가 우세하긴 하지만 오차 범위 기준으로는 단 0.1%포인트 넘긴 수준입니다. 예. 게다가 저희 조사 기준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엔 부동층이 더 늘어나서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단일화가 승리를 담보할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대로 야권 단일 후보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는 게 28.7%,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경우에는 44.4%만이 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단일화 외에도 검증 이슈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배우자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응답이 67.4%로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답변의 2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도는 물론이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57%가 앞으로 부정적 전망 미칠 거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이슈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윤 후보 역시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특히 여야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TV 토론, 3일에 있었던 첫 TV 토론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우세했는데요. 예. 특히 저희 조사에서도 TV 토론을 본 이후 지지 후보 바꿨다 응답이 5.1%에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TV 토론을 가장 못했다는 부정평가의 경우 윤 후보가 37.8%로 이 후보보다는 10%포인트 넘게 많았습니다. 윤 후보로선 이런 부정평가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정된 토론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후보 역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긍정평가가 윤 후보보다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발할 지점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인데도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은 적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론은요. D-31, 각종 변수의 판세는 유동적입니다. 네, 안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JTBC를 포함해 모두 6개 방송사가 중계합니다. 이번 토론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의힘은 각종 이유를 들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주최 측인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를 향해 좌편향됐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4개 정당이 모인 협상 자리에서 당초 8일로 예정됐던 2차 TV 토론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상무 선대본 언론전략기획단장은 주최 측인 기자협회와 방송사인 JTBC가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이 후보가 부끄러워서 이 토론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유불리를 따지며 조건을 달고 토론을 방해하는 후보가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치졸한 행태는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후보의 그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역시 맞지 않는 해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황상무 단장은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로 참여했고 당을 대표한 공식 발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다.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황 단장은 협상이 무산된 뒤에도 개인 소셜미디어에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문제가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내일 주최하려던 TV토론은 한국기자협회와 JTBC가 한 달 넘게 공동으로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가 의사를 밝히고 실무 협상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내세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8일 후보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월 8일에 4당 후보를 초청해서 JTBC 중계로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참석하시는지. 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다 환영하는 입장이고 우리 성일종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에다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앞서 JTBC는 기자협회 측의 제안을 받아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1인 초청 토론회를 혼자서만 중계했습니다. 주목도와 상관없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자협회와 협업을 이어간 겁니다. 8일로 잡혔던 사자 토론 중계도 이런 협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5일 한국기자협회와 JTBC 그리고 4당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룰 미팅에서 국민의힘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토론 규칙에 대한 구체 협상으로 논의가 넘어간 다음 나온 급변침이었습니다. 앞서 JTBC는 타 방송사들에도 실시간 중계권을 공유하고 메인 진행자도 4당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상을 결렬시킨 뒤 JTBC가 단독 중계를 고집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이게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있을 텐데 JTBC 단독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룰 미팅에서 국민의힘은 토론을 2, 3일 연기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먼저 이런 요구를 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8일 날 관훈 토론회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이틀 정도 연기를 요청하셨고. 하지만 국민의당 협상단은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8일 낮에 관훈 토론이 있어 불리하지만 사자 토론에도 참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했습니다. 토론 연기 주장에 다른 당들이 반발하자 국민의힘 협상단은 몸 컨디션 난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건강 논란으로 번지자 국민의힘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건강 때문에 왜 안 돼? 컨디션이 그런 나쁠 때 나가는 것보다는 좀 좋을 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와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협상단은 룰 미팅에서 한국기자협회와 JTBC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와 관련해선 특히 어떤 이유에서 편향성을 주장하는지 객관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인 기자협회를 향해선 빠져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는 후보 발언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협상 방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였던 황상무 단장은 JTBC에 뒤늦게 협상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혀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저희 JTBC 기자들은 JTBC와 소속 기자 전체를 모독한 황상무 단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JTBC 기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황 단장을 즉각 공보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협회 JTBC 지회장이 보도합니다. 황상무 국민의힘 단장이 JTBC가 좌편향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토론회를 무산시키자 기자협회 JTBC 지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단장에 대해 유력 대선 주자를 가진 제1야당 선대본부의 언론전략 담당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이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토론을 무산시킨 것은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한 대목도 기초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 사장은 이미 해외 순회 특파원 보임을 받고 지난해 11월 출국한 상태로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임 여부와 상관없이 JTBC는 지금껏 특정 집단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협회 JTBC지회는 특히 이번 일로 국민의힘이 낡은 언론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처럼 언론 줄세우기와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JTBC지회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황 단장과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편향적인 언론관을 드러낸 황 단장에게 공부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졸지에 좌편향이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나니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뉴스룸을 되돌아봤습니다. 대선 전이 뜨거웠던 지난 석 달간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70여 건의 검증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 등도 공교롭게 70여 건 있었습니다. 권력 감시와 성역 없는 비판이라는 초심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좌편향됐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는 신뢰도에서도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언론전략기획단장의 눈에는 이런 대중의 평가도 편향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 JTBC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JTBC 보도국 전체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황 단장은 의도치 않았다, 생각 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라면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이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제1야당 선대위의 언론 담당자가 공식 협상장에서 뱉은 말에 의도가 없었다니요. 오히려 이 담당자뿐 아니라 그를 임명한 해당 후보의 언론관까지 편향돼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JTBC는 흑과 백, 좌우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조명을 비춥니다. 권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려 합니다. 저희는 특정 진영,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 이틀 3만 명 넘게 더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엔 하루에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들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집중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확진자들은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라진 점들을 먼저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천식, 암 등을 앓는 50대 환자입니다. 이들은 하루 2번씩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태를 확인받고 재택치료에 필요한 4종 키트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는 전화 모니터링도 재택치료 키트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몸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상하면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시게 되면 언제라도 동네에 있는 스스로 다니시던 그런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런 비대면 진료도 외래 진료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의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계속 돌보시던 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정성껏 치료를. 정부는 확진자 격리 규정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적어도 7일을 함께 격리했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외출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격리는 하되 기간은 절반인 7일로 줄어듭니다. 또 앞으로는 재택치료자가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보건소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건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집중관리군 환자를 2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로 갖출 것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는 훨씬 전파력도 높고 중증도도 높아서 방심하지 말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엔데믹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려면 앞으로 2달 정도는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새학기가 머지않은 학교도 달라집니다.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매일 학교에 가는 건지 이 소식은 성화선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밀접촉자는 즉각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 대신 학교가 직접 조사합니다. 접촉자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증상이 없는 학생들을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별도의 격리 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2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온라인 수업을 할지 여부는 학교마다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학생 중 3% 이상이 확진되거나 확진이나 격리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은 어려워집니다. 일부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돌리고 학내 활동도 제한됩니다. 얼마만큼 등교 수업을 줄일지는 학교가 자율로 정합니다. 과대 과밀학급에서는 학교장이 확진자 기준을 3%에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 아이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가도 안전한지, 그러니까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이라서. 학교의 자율이 커지는 만큼 업무와 책임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방역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편 지금 약국이나 편의점 가운데 자가진단 키트가 동난 곳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6곳을 들어가 봤는데 그중 30%가량인 5곳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약국. 문 앞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진단키트 있어요? 품절이란 말에 시민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회사에서 필요해가지고 구매하려고 왔는데 여기 건너편에 좀 가보려고요. 진단 키트 먼저 해보고 PCR 검사해 주시니까. 수요일도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다 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고 오늘은 아직 물건이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약국. 한두 개 들이 키트는 다 팔리고 남은 건 25개짜리 15만 원 하는 제품뿐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거주하는데 불안해서 10몇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25.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한 편의점은 공급이 달려 지난 4일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정도 발주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려 발품을 파는 시민들이 늘어난 건 정부의 바뀐 방역 지침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선별진료소에 가는 대신 키트를 사서 집에서 혼자 검사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확진자 10,000명대를 기록한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이 10배 이상으로 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자가진단 키트 1,000만 명분을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더 늘 경우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김 씨 측이 공무원을 시켜 과일 같은 제사 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 자택으로 나르게 한 정황이 취재됐습니다. 그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같은 날 같은 과일 가게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금으로 제사 음식을 구입한 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배 씨는 자동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며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A 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이 후보 측이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제사 음식을 받은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습니다. A 씨 측은 과일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로 결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직접 과일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여기 자주 나와요? 몰라요. 아우 머리 아파. 아니 이게 저기 보면은 상관없어요. 몰라요 저는. 취재진은 A 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건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일 처리에 경기도 관용차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민간인 신분인 아들이 퇴원을 하면서 다시 말해 개인적인 용무에 관용차가 동원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잘못된 과잉 운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급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 아들은 다리 치료를 위해 자택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고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병원비를 내고 약을 대신 받은 뒤 도청으로 바로 복귀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일단 차는 지금 이거 더 이상 가게가 필요수가 안 돼가지고 일단 반납하겠습니다. 저런 알았어. 해당 관용차가 이 후보 가족의 사적 용무에 사용된 게 드러날 것을 우려한 대화였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 측은 왕복 거리상 운행 키로수가 확 늘었기 때문에 운행 일지에도 적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통상 이용하던 거리를 초과했고 사적 심부름에 관용차가 투입된 사실을 감춰야 해 당일 차량 운행 기록에서 뺐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이 후보의 아들 약을 대신 받는 과정도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약 받았습니다. 병동 열어줘요? 들어가는 사람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대박이네. 이 후보 측은 관용차 사용 지적에 대해 배씨 지시는 분명 과잉 의전이고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물론 가족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은 금지돼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 건지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을 찾은 건 어젯밤 8시쯤. 이 후보가 먼저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80분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도 제가 전화드려서 상의드린 사안들도 있고 가깝게 모시던 분이어서 신년이고 해서 또 조언도 드릴 겸 제가 만났는데 민주당에선 두 사람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잡담만 했다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학 은사인 이상돈 전 의원과도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이런 박빙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중도층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 다양한 통합 인사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현관문을 용접해서 막고 가전제품도 사라졌습니다. 입주민과 시행사의 갈등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용역 인력이 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드럼통을 놓더니 용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기도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아파트 시행사가 일반 분양 주민들에게 가구당 1,76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주민, 돈을 내지 않으니 시행사가 이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보도기사에서 용달차 그때 한 대 불러서 김치 냉장고 하나랑 식탁 하나, 그다음에 이불, 애들 옷까지들 챙겨가지고 전기 차단기를 또 떼어갈까 쇠사슬로 묶어뒀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추운데 불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장소를 채워놓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난해 11월 입주자들이 추가금 없이 잔금을 치르면 집을 넘겨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방해가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소송이 이겼는데 갑자기 무슨 용역들이 와가지고 이사를 막 막고 버티고 들어 눕고 막 진짜 말 그대로 드라마에나 보던 그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되니까 황당하죠. 피해를 입은 집 쪽으로 와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벨을 누르고 소리를 내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드러내자 무언가 떼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현관용 단말기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열어보면은 월패드 떼가가지고. 주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래는 가스 오븐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근데 이제 다 떼가서 너무 횡하니까 저희가 식기세척기 집어넣고요. 추가 금액을 2억 원 넘게 요구받은 기존 토지주들도 시행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집 현관문 앞에는 이렇게 출입을 통제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열리지도 않고 흔들림조차 없습니다. 창문은 열리는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아파트 외부 창문 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창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힘을 줘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쪽 창문은 어떨까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창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창문에다가 작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 시공 작업자들이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이런 인간 드물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현관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살펴보니까 이 아래쪽 그리고 문 위쪽에도 이렇게 두 곳이 용접이 돼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더니 움직이질 않고요. 잠금 장치를 눌렀지만 여전히 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집에도 집주인과 함께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내 집에 들어오기가 이렇게 힘들어. 문이 용접돼 있고 가전제품은 사라졌습니다. 여기 그때 가스레인지 있었는데 소드가 없네. 어딜 가서 이사 갔어? 토지주 측 대표는 시행사가 추가 금액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금액 자체가 근거가 없는 금액이다. 왜 이렇게 나왔냐? 모르는데 자금. 시행사는 용역들을 동원해 물리적 조치를 한 건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냈으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키를 받아가지고 일 텐데 부시고 키를 바꿔가지고 왜 들어가? 방해할 수밖에 없잖아. 또 토지주들에게 추가 금액 산정 근거도 이미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걸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 이게야.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어. 주민들과 시행사 간 갈등의 흔적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바람 언제쯤에야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얼마 전 현대산업개발은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던 자리에 오늘은 성원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얘기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파격 조건을 내걸어 수주를 따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안양 H아파트에 제안한 재건축 조건입니다. 롯데건설의 일반 분양가 제한 항목엔 미제시라고 써 있는 반면 현대산업개발엔 안양 최고 시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인 아파트가 예시로 써 있습니다. 애초 조합원 총회에서 추정한 분양가보다 70% 이상 비쌉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이 낼 돈은 확 줄어듭니다. 이를 비롯해 파격적인 약속을 내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일 조합원 투표에서 재건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광주 사고 이후 아파트엔 현대산업개발 나가라는 현수막까지 붙었지만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이 내건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약속 가운데 주민들의 눈길을 끈 건 고분양가입니다. 너무 잘했죠. 분양가 그건 솔직히 그 엄청난 거거든요. 32평에 40평대로 옮겨가도 나 자부담이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돈잔치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막히거나 미분양이 날 경우까지 고려했냐는 겁니다. 분상제의 대상이 되면 그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보다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기타 비용으로서 산정하기 때문에 수주 경쟁에서 고가를 제시했지만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될지가 미지수이다라고.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얼마 전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정한 안양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들은 H아파트가 받는 파격적인 혜택에 비하면 역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시공사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시공사를 결정하는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파격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노린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격리 중이라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입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A씨가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남성은 서울 청담동에 살고 해외 출장을 다녀와 시설에 격리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까워질 무렵 남성은 채팅 사이트 포인트를 현금으로 대신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이게 자동 소멸이 되는데 OTP 카드도 다 차에다가 두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남성에게서 3,500만 원어치 포인트를 받아 채팅 사이트 업체에 연락하자 업체는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먼저 줘야 된다. 근데 다 어차피 환불이 되는 돈이다. A씨는 여러 번에 걸쳐 2천만 원 가까이 보낸 뒤에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돈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른바 신종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B씨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라며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래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같이 막 장에서 다 풀려나면은 같이 데이트도 하고 백화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가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과 달리 수사기관이나 은행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별별 대선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많은 모습들을 바꿔놨죠. 자가격리자는 선거날 6시 이후에, 확진자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확진이 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선 오미크론 변이가 큰 변수입니다.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이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참정권은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을 향해 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확진자하고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투표권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52년 4월 25일 날 최초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이게 참정권이 보장된 겁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받치는 걸 두고 이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부가 이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 통상 집권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다만 이 여당 후보를 찍기 위해 확진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고 김 의원도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언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미칠 파장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야의 기싸움은요, 국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할 수도 뭐예요? 장비할 수도.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웬 느닷없는 질문이냐고요? 이 앞선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아리백에 대해서는. 성 의원의 말은 대중화된 용어가 아닌 아리백, 이 리백을 물어보는 건 아프리카 잠비아 수도를 물어보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진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몰라서가 문제입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여야 의원들 간 별별 말, 이 별별 기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니 이 대선이 정말 코앞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로봇 이등병입니다. 자, 보시면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 냉동만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로봇팔이 튀김통을 짚더니 이 펄펄 끓는 이 기름에 담급니다. 이 만두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반찬, 제육볶음을 만듭니다. 타지 않기 위해 로봇이 빙글빙글 돌며 저어주는데요. 뜨거운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통상 군대 식당이면 이렇게 조리병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조리삽을 휘젓는 모습 떠올리죠. 이 과정에서 이 화상이나 또 대량으로 조리를 하다 보니 부상 위험이 따랐고 일각에서는 폭사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산업부와 국방부가 로봇을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매일 다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병들의 그 업무 부담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조리병들의 그 사고 예방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부대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비를 이 소규모 야전 부대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선진 기술 개발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요, 현재 고생하는 일선부대 추사병들의 고충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육교사가 생후 1년도 안 된 아이들을 거칠게 내팽개치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CCTV에 찍힌 건데 원장과 양산시청이 이 영상도 못 보게 막았었다고 부모들은 말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반입니다. 50대 보육교사 A씨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 목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듯이 팽개칩니다. 얼굴을 잡아 온몸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고 있는데요? 아, 일나라고 그래. 어머, 자고 있는데 왜? 갓 돌이 지난 아이 엉덩이를 연속으로 찾아 중심을 잃은 아이가 고꾸라져 웁니다. 어린이집 학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한 아이가 유치 5개 중 1개가 빠지고 1개가 깨지는 등 3개를 다쳐 집에 온 겁니다. 애초에 A씨는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추가 학대 의혹을 제기했지만 원장은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A씨가 아이를 살살 때렸다며 CCTV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살의 기준이 뭔지 너무 궁금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확인을 하러 갔더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열람 요청서를 쓰고 집에서 기다리시라. 양산시청도 CCTV를 보려는 부모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알아봤거든요. 그 법안이 변경돼서. 결국 부모가 직접 관련 법규를 찾아내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50여일 만에 CCTV 영상을 확인한 부모는 생후 7개월부터 있던 영유아반 6명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18일치 영상 속에서 담임 교사가 손과 발로 행하였던 학대 행위 160여 건을 수기 기록하였으며 CCTV 열람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진 건 2년 전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당시 부모들이 기자회견에 촛불 집회까지 열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경찰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법안 알아보고 저희가 다 쫓아가고 시간 다 투자해가면서 시간 낭비, 경제적 낭비 모든 거 다 손해보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감독 소홀로 발생한 일이라며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수사를 무마했던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수원지검은 오늘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후원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완 수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또 강력한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만 명이 집을 잃었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벽돌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이클론 바치라이가 마다가스카르 섬 동부 해안 도시를 덮친 건 현지 시간 5일 밤.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졌고 4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Mbola maraina peza mbola matory dia ny tompotrano tonga avy any miteny hoe makatra ny rano dia ny fody ny tatitra entana. 지난달 사이클론 아나가 휩쓸고 지나간 지 2주 만에 또다시 초대형 폭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주민들은 지붕에 돌을 얹어 피해를 줄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속 235km의 강풍이 주택 등을 파괴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은 중단됐고 도로가 끊겨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사는 마다가스카르 섬은 생태계의 보고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강한 열대성 폭풍도 잦아졌습니다. 유엔은 이재민이 1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식량과 구호물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로 여전히 전국이 영하권이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몇몇 정치인에겐 이 세상이 좌우, 흑백으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은 훨씬 다채로운 삶 속에 있습니다.
낡은 시각 언제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